네, 47쪽에 네, 24조 보겠습니다. 24조. 네, 이 이후로는 이렇게 출제가 거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몇 개는 꼭 좀 짚어야 돼가지고 이제 그거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가세 조치.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양호한 농림축산물의 수입 물량이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면 우리 관세법에도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가세가 있는데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도 조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을 FTA 특례법에서 조치를 하게 되면 이거를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관세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 특정이라고 붙이고 맨 끝에 조치라고 붙여서 특정 뭐뭐뭐 조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의 정의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25조. 네. 25조는요. 이거는 이제 긴급관세 조치는 끝났어요. 이제 내용이. 이건 제목 자체가 긴급관세 부과 특례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FTA 특례법 쪽에서 관세법을 겨냥하고 관세법의 긴급관세 규정에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항에 보시면은 기획정부 장관은 관세법 제65조, 즉 긴급관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악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 증가가 그 갑자기 물건이 많이 들어온 그 수입 증가가 같은 종류의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받는 피해 등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지금 어떤 물건이 FTA 국가로부터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그것이 수입 증가가 그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 원인이 아니라면은 FTA 때문에 지금 시장이 힘들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막상 조사해 보니까 FTA 때문은 아니더라. 그러면 맨 끝에 긴급관세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대요. 사실 뭐 시장의 구조가 복잡해서 FTA 이후에 그것 때문에 시장이 혼란을 겪었는지 원래 그 교역이 뭐 그렇게 되고 당시 교역 당사자들의 어떤 참여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항에서는요. 또한 대통령이 정하는 취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대요. 지금 FTA 특례법상의 어떤 조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관세법을 겨냥해서 FTA 체결 국가에서 오는 거는 제외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봐야 될 것이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악상대국이에요. 이 긴급관세의 부과특례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특례가 적용이 되는 국가들이 옆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뭐 이것까지 물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좀 이건 한번 봐주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도, 페루, 미합, 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없는 걸 갖다 집어넣는 이런 뭐 오답보다도 이거는 이제 이런 나라들 중에서 하나나 두 개를 집어넣고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 그 나라들의 중에 하나를 여기 대통령이 정하는 최악상대국이라는 거에 집어넣고 이 문장을 맞는 말로 그렇게 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항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기관세 그 부과 대상의 그 특례는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좀 알아두시죠. 그렇죠? 요즘 싸우고 있는 미중이죠. 농림축산물, 미국과 중국 간에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이겁니다. 예, 그런 분위기로 하시면 되겠고요. 26조. 우리 관세법에도 대항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보상조치도 있고 대항조치 있는데 비슷하죠? 26조에 보시면 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긴급관세 조치 등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최악상대국의 조치, 바로 이제 긴급관세 조치 같은 것들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러요. 야, FTA 했는데 왜 우리 거에 대해서 한국산에 대해서 그렇게 막니, 응?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니 나를? 그러면서 이제 불러가지고 막 말하진 않고 뭐 줄 거야? 나 뭐 줄래 그 대신? 그러면서 이제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 동그라미. 그래서 협의는 조치가 아니에요. 아직 협의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수출했어요. 한국산을 수출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상대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세율을 높이고 뭐 이러는 거예요. 세율을 높이고 더 이상 세율을 낮춰주지 않겠다는 식의 그런 조치들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로 우리가 대항 조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상당히 젠틀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지 않고
대신 뭐 줄 거야? 뭐 줄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죠. 이게 바로 보상을 위한 협의입니다. 근데요, 밑에 이제 2항에 보시니까 보상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맨 끝에 대항 조치합니다. 너는 협의가 안 되는구나. 그럼 대항 조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협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가 안 되면, 또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안 되면 대항 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출했고 저쪽이 조치를 했고 우리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대항 조치 가게 되는 거예요. 예. 32조에 시행령 32조에 보시면요, 대항 조치의 특례다 그랬는데 보시면 1항은 좀 보시죠. 1항에 기획정부 장관은 인도의 긴관세 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와의 협정에 부합되는 경우, 뭐 말은 옳게 썼는데 뭔 뜻이냐면요, 우리가 수출을 했는데 인도가 무슨 조치를 했는데 보니까 협정에 맞게 잘했어. 우린 좀 힘들 수 있어도 마음은 힘들어도 뭐 잘한 것 같아. 협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막을 수 있다 하고 한 거 거의 딱 맞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대항 조치를 하고 싶어도 2년 이내에는 대항 조치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항 조치 특례는요, 2년 이내에 대항 조치할 수 없다. 조금 뭐 숫자로 나올 텐데요. 거기 2항에 보시면 EU의 경우에는 24개월, 사망의 별표, 사망이 이제 미국 특별히 섬유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 섬유는 뭐뭐 할 수 없다 이러지 않고 미국 섬유의 경우에는 긴급관세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하려면 30일 내에 빨리 하라. 이건 오히려 몇 년 이내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려면 빨리 하라. 오히려 거꾸로 써놓고 있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뭐 자동차는 미국과의 자동차는 24개월 내에 대항 조치할 수 없고, 다음 장에 보니까 다 그래요. 2년 이내, 24개월, 2년 이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으나 그래도 짧게 보시려면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죠. 2년 이내에 대항 조치할 수 없는 경우, 인터콥이 아니고요, 인터콜. 뭔가 이렇게 전화하고 있는 것 같죠? 인터콜 중 하고 있는 것 같죠? 2년 이내. 24개월 이내에 대항 조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근데 독특한 게 이거는 보세요. 할 수 없는인데 여기 할 수 있는이죠? 예. 오히려 30일 이내에 대항 조치할 수 있는 거. 그건 미국산 섬유입니다. 예, 특이하죠. 그 다음에 27조 보세요. 27조에 덤핑 방지 관세 협의 등, 웬 갑자기 덤핑 방지 관세? 여기 보시면 정부는 최악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즉 FTA 체결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요청을 받게 되면 국내 산업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상대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FTA 체결하고 나면 덤핑 방지 관세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덤핑 방지 관세 부과되면 그게 FTA 세일보다 우선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덤핑 방지 관세 부과할 수 있어요. 있지만은 뭐 해야 된대요? 협의 동그라미. 겨우 이거 하나 하라는 거예요.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28조 가세요. 28조 보시면 상계 관세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최악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상계 관세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지만은 국내산 언제? 그러니까 이거 체크해야 되겠네. 앞에랑 똑같은데요. 부과하기 전이 아니라 아예 조사 전입니다. 그렇죠? 조사하기 전에 저쪽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요. FTA 친구가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조사도 하기 전에 협의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9조 가세요. 예. 29조에 통관 절차의 특례, 이건 더 쉬운 얘기인데요. 친구 됐으니까 다른 나라보다 통관을 좀 더 간단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줄에 최악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신속 간이 통관 절차 적용하래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더 특이한 내용을 하나 다루고 있어요. 예. 수입 신고가 아예 생략되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물품? 특송 물품. 근데 어디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미합이 앞에 있죠. 그렇죠? 미합, 중국. 예.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 물품인데 가격이 얼마예요? $200. 그죠?
$200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 신고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200 안 되는 특속 물품이에요. 예. 미국에서 들어오는 $200 안 되는 특속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 생략이 된다. 이건 따로 외워두셔야 되겠어요. 30조. 요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일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그랬는데요. 일시 수입이라는 게 뭘까요? 잠깐 들어오는 거. 결국 잠깐 들어온다는 건 언젠간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재수출 얘기하는 거죠, 뭐. 그래서 1호에 보시면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다시 수출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다시 수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수입한대요.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재수출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2호 보시면 수리 또는 개조 등을 목적으로 고치려고 하나 봐요. 제약상대로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대요.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다. 말 그대로 재수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상용경품, 광고용품 등 샘플 같은 거 이런 것들의 경우에 관세를 면제할 수 있대요. 아니 뭐 할 수 있잖아요. 그 관세법에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FTA 체결 국가 간에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 이것들인데 FTA 체결 국가면 FTA 때문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냐?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재수입, 재수출이 될 때에는 제일 중요한 말 요거예요. 원산지에 관계없이. 조자리가 이제 조개 쏙 빠지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원산지 기준과 상관없이 재수출, 재수입의 경우에는 관세 면제하는 겁니다. 여기다 아예 재수입 면세, 재수출 면세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비슷한 게 있는데요. 이 항에 보시면은 제 1항 2호에도 불구하고 이 재수입 부분인데요. 그러면 재수입 면세에 관세법상 재수입 면세에 그 예외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2개가 있어요. 보시면 감면을 받은 경우는 없지만 환급을 받은 경우 또 재술 조건부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보세요. 기획적 무령으로 정하고 기획적 무정하고 기획적 무령으로 정한대요. 아 이게 좀 문제네. 재수출, 재수입 그리고 샘플 면세. 이게 면세 3개를 지금 한꺼번에 두고 있는데 이게 FTA마다 1번에 적용되는 거, 2번에 적용되는 거, 3번에 적용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도 이게 나라를 냈어요. 나라를. 딴 것보다도 또 나라가 또 나올 텐데요. 아, 이 골치 아픕니다. 여기 1호 있죠. 1호. 1항의 시행규칙의 30조의 1호. 일단 뭐 동그라미부터 쳐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4항의 2호. 재수입이겠죠? 그 다음에 6항에 보시면 3호 있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특별히 2호는요.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뭘 위해서 나갔다가 들어와요?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이런 말이 붙는 나라들이 어디냐 뭐 이런 얘기예요. 예. 다시 앞장으로 오시면은 와 이거 외워야 되나 이거? 응? 앞장만 읽어보세요. 칠페미 케콜류베. 제가 이 수업 전에 들어오면서 몇 번 읽어봤거든요. 좀 하니까 입에 붙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칠페미 케콜류베. 응? 그러니까 칠페미 케콜류베가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냐면 여기 1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1번에 뭐가 적용이 된다고요? 칠페미 케콜류베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2번에 적용이 되는 건 뭐냐면요. 칠페미 케콜류베. 3번에 적용되는 건 뭐냐면 칠페미 케콜류베. 이면 좋겠죠? 네, 근데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시행규칙 4항에 보세요. 칠페미 케콜류베. 뭐가 들어가 있어요? 또 여기는 또 뭐 있어요? 칠페미 케콜류베. 이렇게 있죠. 그래서 1호에는 없고 2호, 3호에 있는 게 호주예요. 그래서 칠페미 케콜류베를 외우시고 2호, 3호 재수입 부분과 그 샘플 부분 있죠. 거기에만 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호호 두 번 있죠. 그래요. 31조 가겠습니다. 31조에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줄에 원산지 결정 기준의 충족 여부 등 의문이 있는 자는 수입 신고하기 전에 원산지 사전 확인 제도랑 거의 비슷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관성자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한다. 똑같죠? 뭐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하겠어요? 이항에 관성장이 심사해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거죠. 안 봐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망이 중요합니다. 세관장 별표. 보세요. 사망은 끝에 보시면 그 사전 심사서의 내용, 이건 관성장이 정한 걸 텐데요. 그거에 따라 협정과세를 적용한다. 이거 통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주어가 갑자기 바뀌어야 되죠. 세관장. 이거 사실 얼마 전에 관성장으로 오답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 관성장 분위기지만 이 문장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또 이 사전 심사서의 내용이 통관에 적용이 되려면 같을 게 있어야 되는데요. 수입 신고된 물품의 내용 동그라미. 사전 심사의 내용. 이 내용에 일치만 된다면 그 관세청장의 그 심사 결과를 그대로 통관에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거 참 별것도 아닌데 이것도 기획적 무령으로 바꿔서 오답이 된 적이 있었어요. 사항에 보시면 사주임사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이래가지고 오답이 된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FTA 특례법에서도 모든 수수료 앞에는 기획지정 무령이 붙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항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나머지 내용들은 사유임사의 절차와 관련된 나머지 내용들은 바로 옆에 칸에 시행령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대통령령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그거 헷갈리라고 이렇게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요 제일 많이 바뀐 게 이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보시면 대통령령, 기획지정부령, 기획지정부령 이런데 조금 기획지정부령으로 이거 대통령령으로 이거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또 별표. 이거는 안 해놓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위임 규정이 대통령령도 있고 기획지정부령도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거 좀 신경 써두시고요. 57쪽 맨 위에 한 줄만 보시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심사기간입니다. 심사기간.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90일. 관세법과 좀 다르죠? 예. 그 다음에 38조에 보시면 시행령 38조에 여기에도 이의제기가 있어요.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관세법이랑 똑같습니다.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고 원산지 사전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는데 여기도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별로 할 게 없네요. 33조. 33조와 그 다음 조는요. 이 제목의 의미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호협력이라고 했죠. 상호협력. 그 다음 조는 뭔가요? 상호협의 신청이에요. 조금 달라요. 협력과 협의는 구분해야 되는데 요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상호협력은요. 말 그대로 둘이 뭐 협력하는 거예요. 누구랑 누가 협력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누구랑 누가 하는데요. 기획정부 장관은 협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약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상호라는 건 이 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와 저쪽 정부.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가 협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의 대표, 기획정부 장관, 그리고 저쪽 정부는 그냥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협의기구 구성한대요. 그다음에 FTA를 잘하기 위해서 정부와 정부가 협의기구를 구성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획정부 장관이 혼자 가면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협의합니다. 미리 협의하고 어떻게 말할까? 이러면서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시고요. 34조. 이 상호협의라는 것은 무엇인지 용어 정의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건 상황이 아주 많이 다른데요. 잘 보세요. 여긴 지금 수출자 생산자 동그라미. 첫 줄에 수출자 생산자가 지금 외국에 가서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출자 생산자가 최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출을 했는데 보시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결정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막 가서 당하고 있어. 또 과세 처분을 받았어. 막 가서 추징당하고 있어. 뭐 이래요. 그럼 또는 받을 우려가 있어. 그럼 이제 수출자 생산자가 그래도 믿을 건 우리나라 장관밖에 없어서
기획장부 장관에게 와가지고 저쪽이랑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 민간 수출자가 상대국이랑 얘기해봤자 뭐 말이 안 통할 테니까 장관은 이쪽 최악상대국의 관세 당국과 늘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전에는 뭐 협의기구도 있고 하니까 그때 그래서 신청한다는 건 요거예요. 관세 상호 협의를 신청한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랑 누가 만나요? 기획재무 장관과 최악상대국의 관세 당국이 만나는 건 같은데 조금 전에 상호협력에서는 둘이 정말 잘해보자고 협의 기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때는 술자 생산자가 와가지고 상대국에 가서 2억 당해서 엄청 당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우리나라 장관에게 얘기하면 장관이 가서 대신 좀 얘기해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냥 가기에 좀 그렇잖아요. 외로우니까요. 누굴 데리고 갈까요? 맨 끝에 보니까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한다 이거예요. 네. 다음 35조. 네, 35조는요. 이건 아주 양이 많은데 참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협정관세 적용 제한이라는 건요. 일단 두 번째 줄에 세관장은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대요. 만약에 적용을 했다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때는 더 차액을 부과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FTA 적용 안 되는 경우입니다. 엄청 많아요. 개수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5단 만들기가 힘들 정도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걸로 끝이 아니라요. 여기 지금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장까지 나오고 거기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이 대통령령이 옆에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음 장이 몇 번까지 있어요? 8번까지 있죠? 이게 지금 법제 35조 1항이 8호까지 있고 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가면 여기 또 시행령이 2개가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뭐 크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딱 봐도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FTA 적용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한번 일단 보세요. 1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벌써 이런 말이 들어가도 일단 안 해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기 지금 수입자 등이 중요한 건 제출 동그라미. 자료 안 가져온 거예요. 두 번째, 최악상대국 수출자 등이 관성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적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보시면 여기는 회신하지 않았대요. 회신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또 그 2호 넘어가기 전에 좀 더 해야 되는데요. 그 회신하지 않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또 현지 조사의 동의 요청에 대하여 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면은 현지 조사는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냥 당하고만 있냐? 그게 아니라 금품에 대해서 FTA 적용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FTA가 제일 잘 적용이 되려면 상대국 공장도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문의 접근을 거부한 경우 내 서류 만지지 마 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딱 봐도 느낌이 그죠? 접근 거부 FTA 적용하고 싶은가요? 아니잖아요. 네 번째, 서면조사 현지조사 결과 두 번째 줄 실제 원산지와 다른 거. 이건 너무 확실하네요. 원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FTA 적용 안 되는 거죠. 또는 밑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5호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6호 보시면 사전심사 신청한 수입자가 그러니까 원산지 사전심사 있잖아요. 관성장에게 물어본 사람이 사전심사에 결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필리핀산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거 어떻게 FTA를 적용하겠습니까? 다음 7호. 더 심해요. 그죠?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 바로 그 밖에 그랬어요. 그 밖에. 그리고 겨우 최근에 오답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바꿀 게 없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냐 기획재무령 위임했냐 이 정도가 최근에 오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출제한 사람도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 사람 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뭘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다시 앞장에 보니까 시행령 44조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2개가 있는데요. 네. 조사를 받는 자가 부도 폐업 소재 불명. 조사를 해야지 뭐 FTA를 적용할지가 확실해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못하는 거죠. 뭐. 또 조사를 받는 자가 그 조사를 거부항에 기피한대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협정관세 적용 제한 사유라는 거 아시면 쭉 읽어보시면서 티가 날 거예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36조. 36조 가산세도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제 42조에 나오는 우리 관세법제 42조에 나오는 그냥 그 가산세랑 똑같은 거예요. 예, 보시면 보세요. 가산세.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관세법제 38조의 3 제1항 또는 제4항 그랬는데 이게 지금 법이 바뀐 걸 지금 모르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직 이게 지금 사항이 아니라 6항까지로 해야 되거든요. 6항까지로 해야 되는데 조만간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게 이제 수정신고와 경정이 이 안에 들어가는데요. 수정신고 경정할 때 우리 가산세 어떻게 됐었어요? 부족세액의 10%, 부족세액의 10%, 그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40% 그랬는데 여긴 그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수입자가 원세증명서를 위조, 변조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부당한 방법 여기 되어 있네요. 부당한 방법 있으니까 40%가 됐잖아요. 똑같죠? 플러스 다음에 것들이 합친 건데 보세요. 납기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했다면 수정신고일, 경쟁했다면 납세고지일. 맞습니까? 똑같죠. 근데 이제 이자율은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인데 대통령령을 정하는 이자율을 가보니까 옆에 시행령 47조의 2항에 관세법 규정을 그대로 따른대요. 얼마예요? 1일 1만 분의 3의 율이죠. 그대로입니다. 예. 이건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관세법을 잘하는 친구는 FTT법도 잘하게 돼 있어요. 법의 37조에요.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 어떤 사람을 적용 제한자라고 하느냐. 아니 어떤 특별한 수입권이 협정관세에 적용이 안 되는 거랑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이름이 뭐야?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 이렇게 된 건 좀 상당히 그 의미가 좀 다른데요. 여기 보시면 위반을 좀 많이 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협정관세 자체를 적용 못 받는 사람으로 아예 규정을 짓는 거예요. 보시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 징빙 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수출자 등이 바로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예요. 네, 여기 숫자 분명히 바꿀 거예요. 이것만 외우세요. 몇 년간 몇 회. 네, 이거 분명히 바꿉니다. 오이. 네, 여기 이제 5년간 2회 이상. 이게 바로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고요. 네. 그럼 이제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제 거짓말치고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는데 얼만큼 제한하느냐가 2번이에요. 이 항에 보시면은 그 물품 전체에 대해서 5년의 범위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협정에서 정한 그 금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 그래서 협정이 더 우선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5자리요. 5년간 2회 그리고 5년이죠, 그렇죠? 5년간 2회 5년 이거예요. 이건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적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좀 하나는 더 봐야 되겠는데요. 시행령 48조인데 적용 제한자로 이렇게 지정을 하려면 그 사람에게도 할 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예. 자기가 왜 적용 제한자가 되어서 안 되는지. 그런데 길게 주지는 않아요. 30일입니다. 30일. 그래서 빨리 원고 작성해가지고 한마디 해줘야 되겠죠. 38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39조. 39조에 불복 신청이 관세법상 행정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요걸 보면 별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지금 누가 관세법상 행정심판을 한대요? 최악 상대국의 수출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한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게 없는데 심지어는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FTA니까. 최악 상대국 안에서 좀 특이하네, 그렇죠? 특이하네.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네, 그렇죠? 최악 상대국 별표. 최악 상대국의 수출자 생산자도 우리나라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요 5나라의 협정에 되어 있어요. 칠레, 싱가포르,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요게 요 5나라에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44조 벌칙인데요. 벌금이 지금 여기 보시면 1번, 2번 있고 그 다음 장에 하나 더 있는데 1항에 보시면 3년 3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2천만 원짜리입니다. 3년 3천만 원 있고 2천만 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 장에 얼마짜리 있어요? 보시면 조그만 300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네요. 그죠? 3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뭐 2천만 원짜리가 거의 다니까요. 그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벌금에 그래서 다 3자 들어가는 거 있죠.
3년 3천만 원짜리와 300만 원짜리. 그거만 좀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보시면요. 3년 3천만 원. 우리 FTA 특례법에서 제일 큰 벌칙인데요. 뭐래요? 비밀 취급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의 용도로 사용한 자래요. 비밀 취급 자료 동그라미. 비밀 취급 자료 부분이 제일 커요. 그리고 나머지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300만 원짜리는 뭔가 보세요. 300만 원짜리는 발급, 원산징빙서를 발급을 하는데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 발급한 자.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잘못해도 300만 원 벌금이 나오네요. 자율발급 시대이지만은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겠어요. 그런데요. 이 부분은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좀 적긴 한데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벌금만 가지고 나오기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너무 쉬워요. 왜냐면 비밀 취급 자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원산 증빙 서류 이러면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2천만 원이니까 그럼 쉬운데 이 과태료랑 같이 나오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 부분과 좀 구분을 좀 하시는데요.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이 항에 보시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요. 와, 이렇게 되면 너무 골치 아프다. 그죠? 예. 근데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보시면은 1호에 뭐라고 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 2항에 따른 기관인의 서류라는 거 이게 이제 원산지 조사를 위한 그 서류 제출 대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생산자, 수출자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청을 했을 때 그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 원짜리 과태료래요. 제출을 안 하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44조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네 번째 거 있어요. 네 번째 거 보시면은 16조 1항에 따라 관성자 세관자가 요청한 서류를 어떻게 하면 거짓으로 제출하면. 그러니까 요건 구분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제출하면 2천만 원의 벌금인데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럼 이제 1,000만 원짜리 과태료를 그렇게 비교해서 하나를 외웠고 1,0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두 개가 있는데 1,000만 원짜리 과태료 두 번째 게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얼핏 보면 느낌상 거의 벌금 수준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게 별표. 관성장, 세관장, 서면조사,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 거부. 우리 관습법에서는 거부.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벌금으로 외우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아니다 이러면서 좀 1,000만 원은 맞는데 1,0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럼 이제 두 개 다 외운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의 과태료는 이건 쉬운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아주 심각한 말은 없어요. 낮은 용도, 뭐 동일한 용도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과태료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시면 다시 앞에 44조에 2항에 보시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요. 비슷한 표현인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속임수, 부정 이런 것들은 이제 벌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거짓 이런 말 나오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다른 용도 동그라미, 다른 용도 동그라미. 동일 용도 그럼 과태료 쪽으로 가시고 다른 용도 그러면 벌금 쪽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 또 좀 다른 편이긴 하지만 보관하지 않은 거, 서류 보관 안 한 거는 우리 관습법에서도 벌금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거짓, 고의, 속임수, 부정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뭔지 몰라도 거짓, 고의, 속임수, 부정 그러면 뭐 벌금이 3개밖에 없는데 비밀 취급 자료 아니고 원산지 빙서류 사실과 다른 거 이거 아니면 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제출하라는 거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고 거짓으로 제출하면 벌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45조의 양벌 규정은 그냥 제목만 체크해 놓으세요. 양벌 규정이 똑같은 게 규정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내용 같습니다. 됐어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그래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